정미야, 넌 정말 시골에서 자란 티가 안 빠지는구나.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 아침 식탁에서 들었던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혀 떠나질 않더군요. 30년. 정확히 30년 동안 들어온 소리였습니다. 찬장 앞에서 그릇을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나하나 정갈하게 놓여진 도자기들이 제 마음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30년간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스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시어머니의 그 말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시골에서 자란 티라. 농사 짓는 집안 딸이라고 30년째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만약 진실을 아신다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문득 서랍 깊숙이 숨겨둔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장, 그리고 그 옆에 고이 접어둔 대성그룹 도장. 30년간 단 한 번도 꺼내 보이지 못한 제 진짜 정체였죠. 거실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큰아들 민준이가 또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도 1년째 취업 문턱에서 맴돌고 있는 우리 아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가는 것이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앞치마로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셨죠. 그 눈빛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친정에서 뭐 하나 도움되는 게 있냐는 질책이 이어졌어요. 민준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친정 쪽 인맥이라도 써보라는 말씀이었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친정 인맥이라. 만약 제가 정말로 그 인맥을 쓴다면 민준이는 내일이라도 원하는 어떤 회사든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아예 회사를 하나 만들어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비밀을 깨뜨릴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짓던 집안이 무슨 인맥이 있겠냐는 핀잔이었죠. 그냥 운 좋게 태수한테 시집 온 거라는 말씀도 덧붙이셨어요. 농사짓던 집안이라.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시어머니는 지금도 제 친정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0년 동안 언제나 그랬듯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이 들끓고 있었어요. 정말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 언제까지 이런 모욕을 참아야 하는 걸까? 점심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당근을 썰면서도 된장찌개를 끓이면서도 민준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도마 위에서 칼질을 하는 제 손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억눌러온 분노가 칼끝에 실리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모르시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전화 한 통이면 민준이를 어떤 회사든 취직시킬 수 있다는 거요. 막내 민수가 대학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여전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의대 2학년인 민수는 형과 달리 아직 여유가 있어 보였죠. 형을 걱정하는 목소리로 민준이가 어디 갔는지 물어보더군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물었어요. 이 집안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별 말씀 안 하셨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민수에게까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로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그릇들, 이 모든 살림살이들이 과연 제가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30년간 이런 일상을 반복하면서 과연 행복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께서 또 저를 부르셨어요. 거실로 나가니 TV에서 대기업 채용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스펙이 화려하다는 말씀, 외국 유학까지 다녀온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민준이는 뭐가 부족하냐는 탄식이었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손자를 걱정하시는 마음이 묻어났습니다.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셨겠죠. 하지만 곧이어 나온 말씀은 또다시 제 친정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이럴 때 친정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되는데 하는 한숨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시 친정 얘기였어요. 친정 아버지가 평생 뭐 하신 분이냐는 질문에 저는 농사만 지으셨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대성그룹 창립자이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30년째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도움이 안 되는 거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이 이어졌어요. 시아버지께서 힘들게 중소기업을 키워놨는데 사돈 쪽에서는 아무것도 못 해준다는 푸념이었죠. 중소기업이라 시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제조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모르고 계시겠죠. 그 회사가 사실은 저희 대성그룹의 1차 협력업체라는 걸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계속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30년 동안 제 정체를 숨기고 살아왔는데 이제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부엌에서 양파를 썰다가 눈물이 났어요. 양파 때문인지 정말 눈물이 나서인지 알 수 없었죠. 눈물 한 방울이 도마 위로 떨어졌고 저는 급히 손등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30년간 참아온 서름이 양파 냄새와 함께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와 저녁 준비하느라 수고한다고 말해주었어요. 민준이 일로 속상하지 않냐고 자신도 답답하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다는 남편의 목소리에서도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칼을 놓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30년간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으려던 거였죠.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제가 뭐라고 하려던 거냐고 물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여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민준이도 곧 좋은 데 들어갈 거라고 우리 아들인데 못할 게 뭐 있냐고 위로해 주었죠. 하지만 그 위로가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원한다면 내일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말이에요. 그날 밤 모든 가족이 잠든 후에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서랍을 열고 그 졸업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수머 컴 로드라고 적힌 라틴어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최우등으로 졸업했다는 뜻이었죠. 30년 전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던 그 졸업장이 이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옆에는 MBA 학위증도 있었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받은 거였습니다. 결혼 전에 따놨던 거죠. 당시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생각났습니다. 딸이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했다며 자랑스러워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는 대성그룹 도장이 있었어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그룹 승계 서류와 함께요. 차가운 도장의 무게가 30년간의 비밀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30년 전 결혼할 때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니까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언젠가 힘들어지면 언제든 돌아오라고 하셨죠. 이 모든 게 다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남편을 사랑했고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0년이 흐른 지금 과연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민준이 생각이 또 났어요. 내일이라도 제가 정체를 밝히면 민준이는 어떤 회사든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아예 대성그룹에서 차세대 경영진으로 키울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30년간 쌓아온 이 평범한 일상이 모두 무너질 거예요.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떠 있었어요.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별을 보며 꿈을 얘기하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했죠. 돈도 지위도 상관없이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30년 동안 거짓말을 하며 살았지만
정말 행복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친정을 농사짓는 집안이라고 거짓말하고 제 능력을 숨기며 사는 이런 삶이 과연 행복이었을까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내일 아침이면 또 똑같은 일상이 시작될 거예요. 시어머니의 잔소리, 남편의 눈치, 그리고 제 정체를 숨기기 위한 끝없는 거짓말들.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서랍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제 정말 선택의 시간이 온 건 아닐까요? 30년간 지켜온 비밀을 털어놓을 시간이 온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새벽 5시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30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놓는 것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죠. 이불을 개고 세수를 마친 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밥으로 죽을 끓이면서 어젯밤 생각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서랍 속 졸업장과 도장의 무게가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제 진짜 정체들이었죠. 가스레인지 위에서 보글거리는 죽을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시어머니의 잔소리, 눈치 보는 일상, 그리고 끝없는 거짓말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7시가 되자 가족들이 하나 둘씩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가장 먼저 거실로 나오셨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더 굳어 보이셨죠? 죽과 반찬을 상에 차리는 동안 시어머니께서 저를 유심히 바라보고 계셨어요.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제가 어젯밤에 서랍을 뒤진 것을 들키신 건 아닐까요? 남편과 민준이도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워 보였어요. 어젯밤 면접 결과가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20대 후반의 나이에 계속되는 취업 실패는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되고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민준이 일에 대한 걱정으로 밤새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하시더군요. 손자를 생각하는 할머니의 마음은 진심이셨겠지만 곧이어 나온 말씀은 또다시 제게 향해 있었어요. 친정에서 정말 도움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농사만 짓는 집안이라지만 그래도 누군가 하나쯤은 괜찮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제가 결혼한 지 30년이 됐는데 친정에서 뭔가 도움을 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죠. 숟가락을 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들어온 말이지만 오늘따라 더 마음에 박혔어요. 어젯밤 서랍을 들여다본 후라 그런지 그 말들이 더욱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어머니 말씀이 맞다며 동조했어요. 이럴 때일수록 양가에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요즘은 인맥 없이는 취업도 어렵다고 하더군요. 평소에는 중간 입장을 취하던 남편이 오늘은 시어머니 편에서 저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친정이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농사만 짓는 시골 집안이라 인맥이 없다고 거짓말을 또 했어요. 30년간 수없이 반복해온 거짓말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입에서 쓴맛이 났습니다.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자기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가족들한테 걱정 끼쳐서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아들의 기운 없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원한다면 민준이는 내일이라도 대성그룹에 입사할 수 있어요. 아니, 차세대 경영진으로 특별 교육을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거짓말의 벽이 너무 높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를 하면서 속이 메스꺼웠어요. 찬물에 그릇을 헹구는 동안 어지럼증이 올라왔습니다. 30년간 누적된 스트레스가 몸으로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오전 10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고향의 지역 번호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친정에서 연락이 오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전화를 받자 친정 마을 이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새벽에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늦었다고 지금 장례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핸드폰을 든 채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 마지막으로 뵌 게 언제였을까요? 결혼 후에는 시댁 눈치 때문에 친정에 자주 갈 수도 없었는데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거실에 계셨거든요. 부엌 한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거실로 나가 아버지 부고를 전했어요.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농사짓던 시골 영감이 돌아가셨다며 별로 놀라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장례식 때문에 며칠 집을 비우게 될 거라는 점을 걱정하시더군요. 민준이 면접이 또 잡혀 있는데 누가 챙겨줄 거냐고 하셨어요. 이런 중요한 시기에 며느리가 집을 비우면 어떡하냐는 핀잔이었죠. 제가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었어요. 남편이 돌아온 후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것은 안타깝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며칠씩 집을 비우는 것은 좀 그렇다고 하더군요. 특히 민준이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머니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지 않냐는 말이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참석을 만류하다니. 3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살아왔지만 오늘만큼은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 혼자만 장례식에 가기로 했어요. 시댁 가족들은 아무도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농사 짓는 시골 영감 장례식에 뭐하러 가냐는 시어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에 택시 안에서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이렇게 서럽게 운 것 같았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시댁에 대한 원망,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대성그룹 임원들과 정치인들,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조문을 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영정 앞에는 대한민국 산업발전 공로자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큰 인물이셨는지, 제가 얼마나 큰 유산을 버리고 살아왔는지를요. 30년간 시댁에서 농사 짓는 집안 딸이라고 무시당하며 살았는데 실제로는 이런 분의 딸이었던 거예요. 조문객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해왔습니다. 대성그룹 후계자라며 예의를 갖춰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여기서는 존경받는 대성그룹 영예인데 시댁에서는 시골뜨기 며느리 취급을 받고 있으니 말이에요.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계속 시댁 생각이 났습니다. 과연 그들이 이 모습을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30년 동안 무시해온 며느리가 실제로는 이런 집안 딸이었다는 걸 안다면 어떨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이제는 정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막막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께서 장례식이 어땠냐고 물어보셨어요. 시골 장례식치고는 사람이 좀 많이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또다시 거짓말이었어요. 대성그룹 임원들이 조문을 왔다는 말은 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다시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도 있었어요. 대성그룹의 모든 지분을 저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죠. 이제 제가 명실상부한 대성그룹의 소유주가 된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시댁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거짓말의 벽이 이제는 저 자신도 숨막히게 하고 있었어요. 과연 이 비밀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계속 지켜야 하는 걸까요? 아버지의 죽음은 제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는 깨달음이 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30년간의 거짓말이 밝혀진다면 이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장례식 첫날 아침 혼자서 검은 상복을 입으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숨겨온 제 진짜 정체를 마주하는 것 같았어요. 대성그룹 창립자의 딸,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졸업생, 하버드 MBA. 하지만 지금은 그저 홀로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딸일 뿐이었죠. 시댁에서는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준이 면접 준비 때문에 바쁘다며 집을 비울 수 없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회사 일이 있다고 했죠. 시골 영감 장례식에 뭐하러 가냐는 시어머니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30년 동안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친정을 무시당하고 제 자신을 숨기고 거짓말로 버텨온 세월들. 이제는 정말 지쳤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주차장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입구에는 화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아버지를 추모하며라고 적힌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빈소로 들어서는 순간 더욱 놀랐습니다. 대성그룹 전 임원진이 와 있었고 국회의원들과 재계 인사들이 줄을 서서 조문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영정 앞에는 김대성 대성그룹 창립회장이라고 쓰인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멍해졌어요. 30년간 시댁에서 농사짓는 집안이라고 무시당하며 살았는데 실제로는 이런 분의 딸이었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큰 유산을 포기하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큰 거짓말 속에서 허덕여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대성그룹 부회장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정미 상무님이라며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유지에 따라 모든 임원진이 대기하고 있다고 언제든 복귀하시면 된다고 하더군요. 상무님이라는 호칭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리웠어요. 조문객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정치인들, 대기업 회장들, 대학 총장들까지 모두가 아버지를 한국 경제의 아버지라며 추모했어요. 30년 전 제가 포기한 것이 단순히 재산만이 아니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런 위상, 이런 영향력을 모두 버린 거였어요. 빈소를 지키며 밤을 새웠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야 조용해졌어요.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며 혼자 울었습니다. 30년간 드리지 못한 안부, 나누지 못한 대화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봐요. 빈소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30년 전 결혼을 반대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사랑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고 그 집안에서 고생할 거라고 말씀하셨었죠. 결국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새벽 5시쯤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댁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민준이 면접 시간이 바뀌었으니 빨리 돌아와서 준비를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아버지 장례식 중인데도 여전히 시댁 일만 우선시하는 내용이었죠. 문자를 보며 허탈한 웃음이 나왔어요. 30년간 이런 식이었구나. 제 일은 한 번도 우선순위가 된 적이 없었어요. 항상 시어머니, 남편, 아이들이 먼저였죠. 제 친정 아버지 장례식조차 뒷전이었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에도 시댁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로 빨리 마무리하고 돌아오라는 독촉만 왔죠. 민준이가 또 다른 회사 면접을 앞두고 있다며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발인 날 아침 대성그룹 임원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의 유언장을 전해드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께서 제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조용한 방에서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대성그룹의 모든 지분과 경영권을 저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미야, 30년간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유언장을 든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시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도 30년간 기다려주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시댁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30년간 참아온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집 앞에 서니 다시 주저하게 되더군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장례식이 어땠냐는 질문에 그냥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시골 장례식 치고는 사람이 좀 많이 왔다고 말했어요. 또다시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제 그만 친정 생각은 접고 우리 집안일에 신경 쓰라고 하셨어요. 민준이 면접 준비가 더 중요하다며 앞으로는 시댁 일만 생각하라고 하시더군요. 30년간 들어온 말이지만 오늘만큼은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밤 모든 가족이 잠든 후 서랍을 열었어요. 아버지의 유언장과 함께 30년간 숨겨온 대성그룹 도장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도장의 무게가 30년간의 세월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졌어요. 도장을 손에 쥐고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도장 하나면 모든 게 바뀔 수 있어요. 민준이 취업 걱정도, 시어머니의 무시도, 남편의 눈치도 모두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30년간 쌓아온 이 평범한 일상도 무너질 거였죠.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실까요? 30년간 기다려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명함첩을 꺼냈습니다. 대성그룹 임원들과 협력업체 사장들의 명함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30년 전 제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었죠. 이 중에는 분명 시아버지의 회사와 거래하는 곳도 있을 거예요. 명함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제가 정체를 밝힌다면 시댁 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실까요? 30년간 농사짓는 집안이라고 무시해온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들보다 훨씬 큰 재벌가 딸이었다는 걸 안다면요. 남편은 또 어떨까요? 30년간 부족한 아내라고 생각해왔는데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능력 있는 여자였다는 걸 안다면 자존심이 상할까요? 아니면 기뻐할까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내일 아침이면 또 똑같은 일상이 시작될 거예요. 시어머니의 잔소리, 남편의 눈치, 그리고 끝없는 거짓말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라질 수도 있었어요. 대성그룹 도장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30년간 잊고 살았던 제 진짜 모습을 되찾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평범한 가정주부로 계속 사는 것일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 무작정 참고 살 수는 없다는 것. 30년간의 거짓말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 말이에요. 아버지의 죽음은 제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선택의 시간이 온 거였어요. 하지만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댁에서는 여전히 아무도 제가 겪은 충격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준이 또 다른 회사 면접을 앞두고 있다며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분위기였죠. 그날 오후 빨래를 넣는데 민수가 대학에서 돌아왔어요. 의대 2학년인 막내 아들은 형과 달리 아직 취업 걱정이 없어서 그런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집안 분위기를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엄마, 할아버지 산소 잘 모셨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가 장례식에 가지 않은 것에 대해 미안해하는 눈치였어요. 응, 조용히 잘 모셨어.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사실 장례식장의 그 엄청난 광경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민수가 제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평소와 다른 제 모습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제가 어머니 방에서 충전기 좀 빌렸어도 될까요? 제 거 고장났어요. 그래, 서랍에 있어. 저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민수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급히 방으로 달려가니 민수가 서랍 앞에서 얼어붙어 있었어요. 손에는 제 서울대학교 졸업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대성그룹 도장과 관련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죠. 엄마, 이게 뭐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졸업장을 들여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어요.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각될 줄은 몰랐거든요. 특히 민수에게 말이에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정미, 그리고 이건 민수가 대성그룹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도장에 새겨진 글씨를 읽으며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대성그룹? 엄마가 대성그룹이랑 무슨 관계예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닫고 민수 옆에 앉았어요. 30년 만에 누군가에게 진실을 털어놓을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설명해 줄게. 서류들을 정리하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30년간의 거짓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엄마의 친정 할아버지는 농사를 지신 분이 아니야. 대성그룹을 만드신 분이셔. 민수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럼 엄마는 대성그룹 후계자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그리고 사흘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걸 엄마에게 물려주셨어. 민수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천천히 모든 걸 설명해 주었습니다. 30년 전 결혼하면서 왜 신분을 숨겼는지, 시댁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왜 비밀로 해왔는지까지요. 30년 동안. 그럼 할머니와 아빠가 엄마를 무시할 때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민수의 목소리에서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특히 형이 취업 때문에 힘들어할 때요. 말할 수가 없었어. 30년 동안 거짓말을 해왔는데 갑자기 진실을 말하면 이 가족이 어떻게 될지.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엄마, 이제라도 말씀하세요. 형도 할머니도 아빠도 모두요. 그럴 수 있을까? 30년간 속인 것에 대해 화내지 않을까? 화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해할 거예요. 특히 형은 지금 얼마나 힘든데요. 엄마가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민수의 말이 맞았어요. 민준이는 지금 취업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원한다면 내일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날 밤 민수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30년간 혼자 간직해왔던 이야기들을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것이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습니다. 엄마, 제가 형한테 먼저 얘기해 볼까요? 아직은 안 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해. 사실 저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로 이 비밀을 폭로해도 될까요? 30년간 쌓아온 이 평범한 일상을 무너뜨려도 될까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만은 특별한 눈빛을 보내더군요. 우리만의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듯이요. 시어머니께서 또다시 민준이 취업 문제를 꺼내셨어요. 이번에는 다른 접근을 해봐야 한다며 정말로 친정에서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냐고 하시더군요. 그때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요즘은 실력이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형도 곧 좋은 곳에 들어갈 거예요. 실력만으로는 안 되는 세상이야. 인맥이 있어야 해. 시어머니의 말씀에 민수가 쟤를 힐끔 쳐다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그날 오후 민수와 단둘이 있을 때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숨기고 계실 거예요? 민수야,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30년간의 거짓말이 밝혀지면 그래도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특히 할머니가 엄마를 무시할 때마다 저는 정말 화가 나요. 민수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쟤를 위해 화내주는 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말이야, 엄마가 정체를 밝힌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당당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민수의 대답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30년 동안 당당하게 살지 못했다는 게 맞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응, 남편의 반응, 그리고 민준이의 반응까지. 과연 모두가 이해해 줄까요? 그날 밤 민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일단 형한테만 먼저 얘기해 보는 게 어떨까요? 형이 지금 제일 힘들어 하잖아요. 민준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형은 생각보다 쿨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오히려 고마워할 것 같아요. 민수의 말을 들으며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로 민준이에게 먼저 털어놓을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릴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민수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생겼다는 것.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편이 되어준 거였어요. 민수야, 고마워. 엄마를 이해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엄마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참으셨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30년간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도 생겼어요. 민수가 실수로 다른 가족들에게 비밀을 누설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정말로 이 비밀을 폭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30년간 지켜온 비밀의 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 균열을 통해 새로운 희망이 들어왔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함께 들어왔어요.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민수와 비밀을 공유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민준이가 또 다른 회사에서 최종 면접까지 갔다가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확신했던 곳이었는데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한숨소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렸습니다. 손자를 걱정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저에 대한 원망도 함께 커지는 것 같았어요. 친정에서 정말 아무 도움도 안 되냐는 말씀을 하루에도 서너 번씩 하셨죠. 그날 저녁 민준이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도 거르고 계속 방문을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 면접 결과가 상당히 충격이었나 봐요. 명문대를 졸업하고도 1년 넘게 취업 문턱에서 맴도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찬물에 그릇을 헹구는 동안 손끝이 저려왔어요. 제가 원한다면 민준이는 내일이라도 대성그룹에 입사할 수 있는데 30년간 쌓아 올린 거짓말의 벽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와 저를 도와주면서 조심스럽게 형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말했어요. 정말 도와주면 안 되냐는 간절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주저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는 민수의 추궁에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어요. 그때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회사에서도 힘든 일이 있었나 봅니다. 민준이 상태를 묻는 남편에게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대답했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또다시 친정에서 도움받을 방법이 없냐고 물었어요. 그 순간 민수가 갑작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 친정이 어떤 집안인지 정말 모르냐고 묻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수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남편은 농사 짓는 시골 집안이라고 대답했지만 민수는 정말 모르냐며 계속 추궁했어요. 마치 아버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봤어요. 민수와 저를 번갈아 보더니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민수가 엄마가 대성그룹 회장님의 딸이라는 걸 안다고 말하자 남편이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처음 듣는 소식에 놀란 것 치고는 뭔가 다른 종류의 놀라움 같았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결혼 3년째부터 제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27년 동안 남편이 알고 있었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럼 27년 동안 저 혼자만 비밀이라고 생각하고 죄책감에 시달렸던 건가요? 남편은 고개를 떨어뜨린 채 자신의 자존심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처가 도움 없이 성공하고 싶었다고, 그리고 언젠가 제가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떠날까봐 두려웠다고 털어놓더군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시어머니도 10년 전부터 제 정체를 알고 계셨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모른 척하라고 남편에게 지시했다는 것이었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럼 이 집에서 저 혼자만 비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건가요? 30년간 거짓말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살았는데 정작 가족들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무서워하셨다고 했어요. 언젠가 제가 신분을 밝히면 자신들을 내쫓을까봐 두려워하셨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를 계속 무시하고 억압해서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제가 받은 모든 무시와 모멸이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니.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농사짓는 집안이라는 조롱, 친정을 무시하는 발언들이 모두 계산된 것이었던 거예요. 더욱 충격적인 건 민준이만 진실을 모른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집에서 민준이와 저만 진실을 몰랐던 거였습니다. 민준이의 취업 고민도 저에 대한 원망도 모두 가족들이 만들어낸 상황이었던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7년 동안 남편이 제 정체를 알면서도 제가 거짓말의 괴로움에 시달리는 걸 지켜만 봤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자존심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자식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도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부엌을 뛰쳐나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가 혼자 죄책감을 느끼며 거짓말의 무게를 견뎌왔는데 정작 남편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무시와 모멸도 마찬가지였죠. 제 정체를 알면서도 일부러 억압한 거였어요.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건 배신이었어요.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모든 걸 참고 견뎌왔는데 그들은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30년간의 기억들이 모두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제 친정 얘기를 할 때마다 보였던 미묘한 표정들, 시어머니가 의도적으로 보였던 무시와 조롱들, 모든 게 계산된 것이었어요. 특히 시어머니의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집요하게 저를 무시했는지, 왜 친정을 농사짓는 집안이라고 강조했는지, 모든 게 제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던 거예요. 밤늦게 남편이 방문을 두드리며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27년간의 거짓말에 대한 사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30년간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가족들이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모두가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가슴 아픈 건 민준이었어요. 이 집에서 저와 민준이만 진실을 몰랐던 거였거든요. 민준이가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저는 도움을 줄 수 없어서 괴로워했는데 사실 다른 가족들은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떠 있었어요. 30년 전 아버지께서 제 결혼을 반대하셨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예상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고집을 부렸죠.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30년간의 거짓말도 일방적인 희생도 모두 끝내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속였다면 이제는 제가 진실을 보여줄 차례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대성그룹 도장을 꺼내 손에 쥐었어요. 차가운 도장의 무게가 30년간의 세월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사용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니 30년 전과는 다른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순진한 신부가 아니었어요. 30년간의 시련을 겪으며 강해진 여자였죠. 그리고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30년간 숨겨온 진실이 모두 밝혀졌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더 큰 배신감을 가져다 주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각성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선택해야 할 때가 왔어요. 계속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진짜 제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진실을 알고 난 후 사흘 동안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충격에서 헤어날 수 없었거든요. 거울을 보면 초라한 제 모습만 보였습니다. 27년간 남편에게 속고 10년간 시어머니에게 속은 바보 같은 여자의 모습이었어요.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저를 속일 수 있었을까? 27년간 남편이 제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것, 10년간 시어머니가 모든 걸 알면서도 저를 무시했다는 것, 그 모든 시간 동안 저 혼자만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민수가 하루에도 몇 번씩 문 앞에서 걱정하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저는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남편도 미안하다며 문을 두드렸지만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저를 속인 사람들은 더더욱 말이에요. 셋째 날 아침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민준이만큼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마음먹었어요. 이 집에서 저와 민준이만 진실을 모르고 있었다니 그것만큼은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민준이가 1년 넘게 취업 때문에 고생하는 동안 가족들은 모두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민준이 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두드리자 기운 없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안은 어둠침침했어요. 커튼도 제대로 걷지 않은 채 민준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 않은 것 같았어요. 수염도 자라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죠. 천천히 모든 걸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 진짜 정체, 30년간 숨겨온 이유, 그리고 며칠 전에 알게 된 가족들의 배신까지. 민준이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해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민준이가 1년 넘게 취업 때문에 고생하는 동안 엄마가 언제든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매일 밤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절망했던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가족들은 모두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욱 상처받았을 거고요. 민준이가 벌떡 일어나서 책상 위의 서류들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1년 넘게 공들여 쓴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들의 분노와 절망이 담긴 행동이었죠. 자신만 바보였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1년 넘게 아들을 바보로 만든 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는 거냐며 민준이가 울분을 토했어요.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면접 떨어질 때마다 얼마나 자괴감에 빠졌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소연하는 아들을 보며 제 가슴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박차고 나가버린 민준이를 바라보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상처를 준 거였습니다.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을 아프게 만든 거였어요. 이런 결과를 원했던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거실로 나가니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민준이가 뛰쳐나가는 모습을 보셨나 봅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셨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이제 다 터진 모양이라며 시어머니께서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을 이야기해 보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30년 만에 이렇게 마주 앉아 진실을 이야기하게 되다니 아이러니했어요. 시어머니께서 털어놓으신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제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고백이었어요. 우연히 제 서류를 보게 됐는데 그때 모든 걸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말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언젠가 제가 신분을 밝히고 자신들을 무시하거나 내쫓을까봐 걱정됐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먼저 저를 억압해서 그런 생각을 못하게 만들려고 했다고 털어놓으셨죠. 30년 동안 저를 농사짓는 집안이라고 무시한 것도 친정을 조롱한 것도 모두 계산된 행동이었던 거예요. 제가 무서웠다고 다른 세계 사람이라고 하시더군요. 언젠가는 자신들을 버릴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들으며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30년간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버리고 살았는데 오히려 제가 그들을 버릴까봐 걱정했다니요. 30년 동안 제가 이 집을 위해 뭘 했는지 되물었어요. 제 꿈도 제 정체성도 모두 버리고 며느리로만 살았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배신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건지요. 시어머니께서는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30년간의 오해와 불신이 만든 결과였죠.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아마 집안 상황이 걱정돼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저를 보더니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준이가 어디 갔냐고 물었고 시어머니께서 친구 집에 간 것 같다고 대답하셨죠. 남편이 제 옆에 앉으려 하자 저는 자리를 피했어요. 지금은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불편했거든요. 이야기를 하자는 남편에게 무슨 이야기냐고 27년간 저를 속인 것에 대한 이야기냐고 되물었어요. 남편의 변명이 이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처음에는 말하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었다는 게 27년 동안이나 가능한 일이냐고 자존심 때문에 저를 속이고 제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걸 보면서도 가만히 있었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자존심 때문이었다고 처가 도움 없이 성공하고 싶었다고 인정했지만 그것이 27년간의 배신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 가족에서 저는 진짜 가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편리한 며느리, 관리하기 쉬운 아내일 뿐이었죠. 30년간 제가 느꼈던 사랑이 착각이었던 거였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용과 통제였던 거죠. 조용히 이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럽다는 남편의 말에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고 30년간 생각할 시간이 충분했다고 대답했어요. 이혼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웃음이 나왔어요. 잘못했다고 하지만 이게 실수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30년간 저를 속이고 무시하고 모욕한 게 실수였냐고요. 시어머니께서 급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잘해주겠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30년이 지나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족이라고 하시지만 가족이라면서 왜 저만 진실을 몰랐어야 했는지, 왜 저를 속였는지 되물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30년간 이 집에서 살았지만 정작 제 물건은 얼마 없었거든요. 옷가지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이 전부였어요. 30년의 세월에 비해 너무나 초라한 짐이었지만 동시에 가벼웠어요. 민수가 돌아와서 제 방 앞에서 울며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제발 좀 더 생각해보라는 민수에게 이미 충분히 생각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자신은 어떻게 하냐고, 엄마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울며 매달렸어요. 이제 다 큰 어른이라고, 진실을 아는 사람들과 살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민수와의 이별이 가장 힘들었어요.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준 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할 때였어요. 30년간 쌓인 거짓말과 배신의 무게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되찾고 싶었어요. 택시에 짐을 실으며 뒤돌아봤습니다. 30년간 살았던 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제 집이 아니었던 건지도 모르죠. 겉으로는 가족이었지만 속으로는 저를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사람들의 집이었던 거예요. 호텔에 도착해서 방에 혼자 앉아 있으니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가족도 집도 모든 걸 잃은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들이 정말 제 것이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텅 빈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간 제가 믿었던 사랑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가장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필요도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거든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제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그냥 이정미로 살 수 있게 된 거였죠. 55세의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에는 늦었을지 모르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대성그룹 도장을 꺼내보았어요. 차가운 금속의 무게가 30년간 잃어버린 시간만큼이나 묵직했습니다. 이제 정말 사용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때가 온 거였어요. 30년간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진정한 시작의 순간이기도 했어요. 호텔에서 보낸 일주일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정체성을 되찾는 시간이었어요.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이정미가 아닌 대성그룹 이사 김정미로 살겠다고 말이에요. 대성그룹 본사에 첫 출근을 하는 날 아침 정장을 입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년 만에 다시 입는 비즈니스 정장이었죠.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그리웠습니다. 이게 진짜 제 모습이었어요.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대성그룹 창립자의 딸, 새로운 이사님의 등장에 모두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30년간 잊혀졌던 저의 위상이 다시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임원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가졌어요. 부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지난 30년간의 회사 상황을 상세히 보고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훌륭하게 회사를 키우셨는지, 그리고 제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회의 중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중소기업이 대성그룹의 주요 협력업체라는 것이었어요. 30년간 저희가 간접적으로 시댁 사업을 도와왔던 거였죠.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 사실을 알았을까 궁금했습니다. 업무에 적응하는 동안 가족들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민수가 가장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가 그리웠다고 집에 돌아오라고 울며 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직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여러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집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보내셨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의 회사에서 긴급 연락이 온 거예요. 주요 거래처에서 갑자기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동시에 말이에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 거래처들이 모두 대성그룹과 관련된 회사들이었다는 것을요. 제가 대성그룹에 복귀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부사장님께 문의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특별 지시를 해두셨다는 것이었어요. 만약 제가 시댁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면 그때는 모든 거래를 중단하라고 하셨다는 거였죠. 아버지는 30년 전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시댁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 그리고 언젠가는 한계에 다다를 거라는 것까지 모두 내다보셨던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이 모두 등을 돌렸고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아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유언 때문일 거라고 말이에요. 30년간 숨겨왔던 진실이 이제야 모든 면에서 드러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시댁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시아버지의 회사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30년간 간접적으로 받아왔던 대성그룹의 지원이 사라지자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직접 대성그룹 본사로 찾아오셨습니다.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30년간 보아온 시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초라하고 절박해 보이셨어요. 정미야,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처음 보는 굽신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마주 앉았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완전히 달라져 있으셨어요. 30년간 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겁에 질린 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털어놓으신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시댁의 모든 사업이 대성그룹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시아버지의 회사는 물론이고 부동산 투자까지 모든 것이 대성그룹의 간접 지원을 받아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30년간 제 친정을 무시하면서도 사실은 그 친정의 도움으로 살아왔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요? 정미야,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셨어요. 하지만 30년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씀드렸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고, 그리고 진정한 사과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말이에요. 30년간 받은 상처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본사로 찾아왔어요. 가족들이 모두 절망에 빠져 있다며 제발 돌아와 달라고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민수야, 진짜 가족이 뭔지 엄마도 다시 생각해보고 있어. 민수와의 대화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일방적인 희생과 참음이 진정한 가족 관계는 아니라는 것을요. 서로를 존중하고 진실을 바탕으로 한 관계가 진짜 가족이라는 걸 말이에요. 일주일 후 남편이 본사로 찾아왔습니다. 회사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며 도움을 요청하러 온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관계와 비즈니스는 별개라고 말했습니다. 정미야, 우리 30년간의 부부관계가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야? 남편의 절규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명확해졌습니다. 그 30년이 진정한 부부관계였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이에요. 여보, 30년간 저를 속이고 거짓말한 관계가 진정한 부부관계였나요? 남편이 말을 잃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댁과의 거래는 재개하되 조건이 있다고 통보했어요. 앞으로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이에요. 또한 가족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하고 앞으로는 평등한 관계에서 대화하고 싶다고 했어요. 민준이가 마침내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 있었지만 점점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30년간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깨닫기 시작한 거였죠.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민준이의 사과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저를 이해해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의 취업 문제도 해결되었어요. 대성그룹에서 인턴십 기회를 제공했고 민준이는 자신의 실력으로 정식 직원이 될 수 있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저의 능력이 마침내 아들에게도 도움이 된 거였어요. 한 달 후 가족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30년간 쌓인 오해와 상처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시간이었어요. 쉽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30년간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셨어요. 남편도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저를 힘들게 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늦었지만 진정한 사과였어요. 정미야, 이제라도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시어머니의 간절한 물음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노력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보였습니다. 30년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라면 다시 쌓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속을 것도 없었거든요. 진실 위의 성관계는 이렇게 편안한 거였어요.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인사드렸습니다. 30년간 기다려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이제야 당신이 원하셨던 대로 살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어두웠던 순간을 지나 새로운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시작일까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희망은 보였어요. 진실이 모두 밝혀진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저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대성그룹 이사로 출근하는 일상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제 정체성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사무실 창문을 통해 내려다보는 도시 풍경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30년 전 이 자리에서 내려다봤던 풍경과 똑같은데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때는 단순한 꿈과 이상에 가득 찬 젊은 여성이었다면 지금은 인생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낀 성숙한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일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30년간 집안일을 하면서도 경영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던 덕분이었죠. 가끔 시간 날 때마다 경제신문을 읽고 경영 서적을 보며 공부했던 것들이 모두 도움이 되었습니다. 임원진들과의 협업도 순조로웠어요. 처음에는 30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제가 보여준 통찰력과 판단력에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아버지의 딸답다는 평가를 받을 때면 가슴이 뿌듯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건 가족들과의 관계 변화였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가장 빨리 변화에 적응했습니다. 의대생답게 논리적으로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저의 선택을 지지해 주었어요. 주말마다 회사로 찾아와 경영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하더군요. 혹시 나중에 의사가 아닌 경영자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며 진지하게 말하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민준이의 변화는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대성그룹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한 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으려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점점 자신감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저를 찾아와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30년간 엄마가 감춰온 희생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 결국 모든 걸 포기하고 진실을 밝힌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 순간 제가 내린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가장 복잡했어요. 30년간의 갈등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며느리가 아닌 한 명의 독립적인 여성으로 대해주려고 노력하고 계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시어머니와 단둘이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도 30년간 저를 억압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계셨고, 저 역시 그분의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미야,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 늙어서야 깨닫는구나. 시어머니께서 진심으로 사과하실 때면 30년간 쌓인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이해와 수용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가장 어려웠어요. 27년간의 거짓말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도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진정한 동반자가 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30년간 쌓인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과정이었어요. 쉽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의지가 있었기에 조금씩 진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제 모습을 알게 되었다고, 그리고 그런 저를 존경한다고 하더군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에게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게 되었어요. 제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억눌러왔던 꿈들도 하나씩 실현해 나가고 있었어요. 대성그룹을 통해 여성 기업가 지원 사업을 시작했고, 저처럼 가정에 묻혀 살았던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많은 여성들을 만났어요. 결혼 후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살았던 분들, 가족을 위해 꿈을 포기했던 분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제가 겪은 일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일주기가 되던 날, 온 가족이 함께 성묘를 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댁 가족들과 함께 친정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자리였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진심으로 저를 올리시며 그동안의 무례함을 사과하셨습니다. 묘비 앞에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30년 만에 당신이 원하셨던 대로 살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행복하다고 말이에요. 바람이 불어와 마치 아버지께서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용서할 수 있냐고, 다시 함께 살 수 있냐고 말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용서하는 건 시간이 더 필요해요.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보였어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그 위에 새로운 관계를 쌓아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진짜 제 모습이 만족스러워요. 주름이 늘고 머리에 흰털이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제가 살아온 증거이자 성장의 흔적이라고 생각해요. 회사에서도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대성그룹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30년간 쌓인 경험과 지혜가 모두 자산이 되고 있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천천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요. 특히 아이들이 변화한 모습을 보여줄 때면 뿌듯함을 느낍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서 민수가 물었어요. 엄마가 지금 행복하냐고 말이에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처음으로 진짜 내 모습으로 살고 있거든. 그 말을 하는 순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행복감을 느꼈어요. 30년간 잃어버렸던 진정한 행복을 되찾은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30년 전에도 이런 노을을 보며 꿈을 꾸었는데
이제는 그 꿈들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던 거예요. 55세의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삶이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30년간의 경험이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앞으로 남은 시간들은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이름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다고 말이에요. 30년간의 긴 프롤로그가 끝나고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약속했어요. 이제는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이정미로 살겠다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말이에요. 사진 속 어머니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30년이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장 적절한 때였던 거예요. 이제 저는 준비가 되었거든요. 진짜 제 모습으로, 진짜 제 이름으로 살아갈 준비가 말이에요.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아버지와 함께 보았던 그 별들이었어요. 시간은 흘렀지만 별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자리에서 빛날 차례였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후회 없이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말이에요. 30년간 기다려온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거였습니다.